예, 오늘 단연 이 얘기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늦은 오후였습니다. 북한이 당대회 기념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김주애의 대관식이냐, 혹은 북한이 정말 미국을 향한 대화 러브콜을 보냈냐, 풀어볼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북한 전문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박사님, 저하고 영상을 보면서 꼼꼼히 짚어볼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열병식 시작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저렇게 입장을 하는데 저도 뭐 북한 영상 적지 않게 봤지만 저런 화려한 의전 입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카펫이죠. 예. 근데 지금 엄마를 보시면 뒤에 오잖아요. 리설주가. 예. 그리고 김정은과 김주애가 같이 오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옷이 똑같습니다. 가죽 재킷. 예, 가죽 재킷.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의상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론 가끔 2인자로 취급됐던 조영원도 가죽 옷을 입어요. 드레스 코드로 가죽 그렇죠. 재킷 입은 게 심상치 않은 겁니까? 예, 그런데 저기서는 지금 열병식이잖아요. 예. 군행사.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이고 엄마도 지금 가죽 옷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죽 옷은 딱 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은 김정은이고. 롱 가죽 자켓. 그렇죠. 그 후계자는 김주애고. 그리고 엄마가 항상 뒤에 오잖아요, 지금. 한 두 걸음 뛴 것 같고 검은 소로 입긴 했는데 그렇죠. 가죽 자켓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면 저에게는 지금 김주애를 지금도 보면은 중앙이 김주애거든요. 정중앙으로. 항상 저렇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원래 여기서도 중앙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잠깐만요. 원래는 저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고 김주애가 왼쪽으로 가는 게 사실 보통의 경우인데. 과거에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기에는 저런 구도가 나오면 숙청당해요. 바로요. 예, 최고 지도자가 항상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김주애가 가운데거든요, 구도가. 그러면 지금 김주애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강한 영상들이 최근에 열병식 전후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박사님, 저기 화면 또 보실게요. 저게 김주애가 센터에 위치한 단독 사진, 두 사람이 저렇게 뭘 얘기하는지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주석단 정가운데서 뭐 엄지손가락도 지켜려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만 저 장면을 아주 의도적으로 북한 조선중앙TV가 계속 송출하더라고요. 지금도 중앙이죠. 그러니까 야, LED 저것도 중앙이네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이건 딱 두 장면인데 이제 두 쌍두마차란 얘기인 거고. 쌍두마차.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김정은보다는 김주애가 더 부각되죠. 그러네요. 정확히 따지면 정가운데가 김주애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정가운데가 김주애죠. 예. 지금 김정은은 손에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김주애 얼굴만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 거수경례하는 의미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 얼굴만 부각이 되는 거죠. 혹시 물론 뭐 지금 뭐 13살 정도로 알려졌고 뭐 당연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성숙한 이제 외형으로 변할 텐데 김주애도 파마를 좀 했단 말이에요. 지금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4대 세습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볼 장면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하고 머리가 같아요. 김주애가 파마한 것도 파마한 거지만 엄마랑 비교해 보면 엄마랑 머리 형상이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한 그렇게 거네요. 보면 지금 김주애 뒤에 이미지 메이킹은 지금 엄마가 하는 게 아니냐. 리설주가 멀리서 보면 엄마하고 똑같아요. 옷 입는 거나 스타일이나. 뭐 아주 멀리서 보면 그렇게 좀 비슷한 인상이 있죠. 우리도 엄마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러면 김주애가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3년 전과 모습을 이제 단순 비교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옆에 최선희 외무상도 있지만 뭔가 뭐 큰 건 큰 건데 이 파마 머리가 주는 의미도 간단치 않고. 근데 이제 저 정도 만약에 진짜 대관식이었으면 공식 직함을 줬어야 되는데 김주애 공식 직함은 따로 안 줬어요?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동당 대회인데 노동당원들 대회거든요. 주애가 13살이거든요. 북한에서 노동당원 자격은 18세부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북한도 당원도 아닌데 줄 수가 없고 13살짜리한테 당원을 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당원 별거 아니다. 저긴 아니에요. 노동당원에 목숨 걸거든요. 그럼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10차 당대회가 2031년이고. 잠시만요. 말씀 죄송한데 오늘이 9차고. 9차고. 31년이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5년 뒤니까. 북한은 5년, 10년 꺾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김주애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 2031년에. 그러면 그때는 책봉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책봉식. 현재까지는 책봉식이 없고 김주애 직함도 없고 심지어 지난
연말 기준으로 600회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왔는데 601 동안 나왔는데 예. 한 번도 김주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직함이 없으니까. 김주혜 양, 김주혜 씨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 석자 나온 적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여정도 김여정 부부장이잖아요. 예. 그 직함이 없으니까 김주혜 이름을 한 번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공식적으로 김주혜 이름 몰라요. 존경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따님,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짧게 하나 더요. 오늘 주석단저 정중앙 뭐 파마머리 뭐 지금 의미들이 많아서 김여정은 어디 간 거예요? 김여정은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여정이 나오면 저 못 찾았어요. 예, 어딘가에 있죠. 근데 김여정이 나오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김주혜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 안 나왔다는 것도 엄마가 나오면 엄마도 같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주혜의 시선을 중점적으로 두기 위해서는 김여정은 각도에 잡히면 안 되죠.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4대 세습 대관식 아니냐, 뭐 그렇게 조한범 박사 말씀처럼 전망처럼 2031년이 아마 그럴 수가 있다. 예. 이게 열병식인데 열병식인데 무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보면 러시아 국기도 보이고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됐던 저 인민군 5.28 공병연대 여러 도보 종대 열병 비행 이것도 수위 조절한 겁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10일 날 했거든요. 예. 화성 20형 보일 거 다 보여줬어요. 예. 지금 보여줄 신무기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북한도 무기까지 동원하려면 힘들거든요. 세 번째, 4월에 트럼프가 오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그러면 여기 ICBM 같은 건 트럼프를 자극하는데 예. 그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그냥 도보 종대, 그냥 병력만, 그다음에 에어샷 정도만 하는 게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위 조절. 그러면 아까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이 얘기해 볼게요. 오늘 조선중앙TV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족듯이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관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본질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미국에 손을 내민 거죠? 내밀 거죠. 이미 지난해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었다고. 좋은 추억이 어디 있어요? 하노이 가서 뺨 맞고 왔는데 예. 노딜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번에 명절이 3개가 겹쳤거든요. 예. 2월 16일 김정일 생일, 17일 음력설. 예. 당대에도 명절이에요. 그러면 배급이 특별 배급이 나와야 되는데 최악이었대요. 김정은 정권. 그다음에 북한 정권 사상 최악이었대요. 예. 겉으로는 저렇게 잘났다고 그러지만 잘했다고 그러지만 경제 최악이거든요. 10,000원이었던 환율이 40,000원이에요 지금 달러당. 그럼 미국을 만나야 북한 되는 거예요. 내수가 생각보다 더 안 좋군요. 미국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만 짧게 한 남은 시간 준비된 시간 30 정도 남아서 언제 만납니까 그러면? 4월에 만나려고 하겠죠. 4월에. 베이징에 트럼프가 오니까. 어. 그러니까 둘 다 만날 의지는 아주 강해요. 예. 근데 조건이죠. 무슨 조건이요? 김정은은 적대 정책 철회, 비핵화 요구하지 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힘들고 국내적으로 11월 선거. 서로 그렇고. 김정은 힘들고 만나고는 싶어요. 예. 근데 어떤 합의를 보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주의 대관식 미리 보는 대관식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까지 조한범 박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북한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북한 권력 지형이요,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가 지금 엿새째 열리고 있는데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아니 부부장에서 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오빠가 올려준 거예요? 일단 북한의 이제 김씨 일가의 권력 구도상 이건 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 때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 부장을 했고, 네. 또 김정일 때는 동생 김경희가 경공업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이미 오래전부터
역대적으로 다 부장을 했는데 왜 나는 부장을 안 주느냐? 오빠한테 아마 강하게 요구했을 것 같고 그랬을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부장직을 줬는데 네. 핵심은 어느 직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지금 이번 당대를 통해서 여러 직이 지금 공석으로 났습니다. 네네. 저용원이가 차지했던 직, 그다음에 박전천이 차지했던 군정부장직, 여러 부장직이 났는데 군정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여정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것이 김영철과 이성권, 대남, 이 남북관계를 보는 직인데 이건 부장이 아니고 국이거든요. 10국. 근데 이번에 부장이래요. 그래서 만약 김여정이가 대남 관계를 이제부터 주관해 본다면 예. 10국을 다시 불어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향후 김주애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견제나 힘 빼기라면 네. 부장은 부장이되 예. 김경희처럼 경제부문 담당 부장직을 주면 이거는 직급은 올라갔지만 승진은 했지만 힘은 더 빠진 거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느 직인지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북 관계 자리를 맡겼으면은 김여정을 좀 믿을만 하다고 보고 네.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좀 준 걸 수 있고 그게 네. 아니라 뭐 경제 이런 거 맡겼으면은 힘을 오히려 뺀 힘 거죠. 빼기로 그렇죠. 그냥 예. 보여주기식 승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동생 김여정의 승진도 승진이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주석을 다냐 안 다냐 이걸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총비서에 제치돼 됐더라고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주석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국가 주석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영구 결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갖는다 이거는 뭐 외신에서 나오면서 좀 이게 증폭됐는데 국가 주석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예. 국가 주석이라는 게 중앙인민위원회 안에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 직책인 국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중국 국무원처럼.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당 총비서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북한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김정은을 대체 불가의 인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일환이가 연설을 통해 가지고 다시 김정은을 총비서로 재추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 15년 이미 통치를 했고 앞으로 5년을 더 통치해 나갈 이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다시 총비서라는 노동당의 최고 직책에 힘을 몰아준 것 같아요. 근데요 궁금한 거는 퇴 의원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게 이제 국정원까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당대회에 김주애가 같이 오냐 안 오냐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김주애는. 네, 그 당대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예. 김주애가 이번에 당직을 맡으려면 당 규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만 17세 성인부터 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당원이 일단 돼야 당직을 주겠는데 네. 아직 13세밖에 안 되는 13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이번 당대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네. 김주애에게 후계자 그런 직함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당 규약은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는 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들 그러면 후계자로 이번에 책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일었는데 네. 김주애가 이번에 후계자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법적 구조를 보면 예. 북한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당 규약이 있어요. 당 규약 위에 북한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10가지 원칙이에요. 근데 10대 원칙이 있는데 이 10대 원칙을 197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없이 쭉 이어오다가 2013년 6월 19일 날 김정은이가 불현듯 이 10대 원칙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는가 하면 10조 2항에 앞으로 향후 북한의 위협은 백두혈통 명맥을 이어간다. 라고 2013년 6월 19일 날 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아들이 태어났구나. 아. 그래서 북한을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10대 원칙을 백두 혈통 명맥을 영원히 이어간다라고 개정해서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했는데 아셨군요. 아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네. 이 상황이 지속돼 오다가 2021년 당 8차 당대회 하면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북한의 제1비서직을 내왔습니다. 그래 북한이 또 한 번 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총비서직이고 이 1비서직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김여정한테 주는 거냐 했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김주애가 화성 17호 발사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총비서직이 김주애한테 갈 것 같은데 너무 어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8차 당대 이후 지난 5년간 1비서직을 계속 공직에 두고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혁했다고 하는데 1비서직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17살은 못 들어오는데 이번에 네. 바꿨을지 안 바꿨을지. 그건 좀 이제 그래서- 당원 당규를 그렇죠? 어떻게 규약을 개정했는지 예. 이제 최근에요, 김정은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공장도 방문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북한이 또 이런 보도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여기가 북한 인근 백두산 인근 삼지연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김정은을 태운 차량이 눈발을 날리면서 미끄러지듯 내려오고요. 자, 백두산에 저기가 새로 지어진 호텔 개장식에 참석하는 모습인데요. 차에서 누가 내리냐? 가죽 재킷 입은 김정은 뒤에 보면은 김주애가 또 따라서 같이 내립니다. 요새 계속 같이 내리죠. 뭐 보면은 자, 최선희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뭐 거의 엄마인 리설주는 안 보이다시피 하고요. 저렇게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호텔 뭐 최신식 시설 둘러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딸과 독대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상한 아버지 연출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인데 요즘 저렇게 행보를 보이면서 유독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 김정은이 각종 연설과 현지 지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10년만 더, 앞으로의 10년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계획 주기가 아니라 권력의 시간표로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통치 이막, 그러니까 김정은 이후까지 염두에 둔 체제 안정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점에서 김주애의 존재를 빼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도 지난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동반 공개를 넘어서 후계자 수업이 진행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 문제를 아예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김정은이 겪었던 불안정성을 자녀 세대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학습 효과를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그 고스란히 김주의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체제 10년은 김정은 개인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 세습의 바닥판을 다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김정은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김정은의 좀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태공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요즘 보도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김정은 본인이 이런 이상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랑 보시면 알겠지만 네. 김정은이가 지금 키가 한 170cm인데 몸무게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한 1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70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한 70kg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140kg라는 것은 2배 이상의 지금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동영상이라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네. 현지에 나가서 걷다가는 의자를 바로 가져다 주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계단을 올라갈 때 본인 자체가 대단히 이제 숨을 헐떡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 건강에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상설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최근에 너무 조급하게 지금 딸을 지나치게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김정은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권력 승계 시간표가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 국정원이 또 파악한 바로는 크게 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시 뭐 회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김정은이 걱정할 만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국정원 보고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암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최근에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군이 가서 현지에서 싸우면서 드론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당했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대단히 두려워했는데 실제 드론이 김정은이 집무실 상공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자체가 인정했어요. 평양까지 들어왔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만약 드론이 평양 김정은의 집무실 위에까지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미 순간에 김정은의 동선이 포착돼서 드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북한 통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지금 경호부대가 들어가서 지금 가장 김정은이 신임하는 특수부대 사격 현장에서 저 총구가 어디를 겨냥하는가 보십시오. 뒤에 경호원들이 저 총구는 바로 북한에서 지금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하고 있는 이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총구는 항상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그 누구를 향해서도 방심할 수 없다. 저 방아쇠에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이 손가락이 방아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걸 놓고 보면 지금 대단히 이제 김정은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저 직감적으로 저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런 현장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군인이 저 상황에서 총기를 나한테 겨누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원래 북한은 행사장에 절대 총기와 총탄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거는 총탄을 놓고 질지 사격 연습을 하는 사격 훈련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구 안에 탄알이 있습니다. 이 총구가 조금만 각도를 돌리면 김정은한테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각도 돌리는 순간에 사살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경호원이 총구를 저렇게 딱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나에 대한 위협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경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줄 정도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좀 떨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또 포착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저 장면인데 이게 지금 북한 열병식에 지금 저게 특수기동대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특수기동대. 저게 뭔가면 만약 북한에서 그 어떤 폭동이 일어난다면 저 특수기동대가 즉시에 달려들어서 그 폭동을 진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춘혜 아나운서가 이 폭동 진압 부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서슬 푸른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타나면 바로 친다. 이렇게 앵커가 이 폭동 진압 부대가 지나갈 때 이야기했는데 만약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부가 단결되어 있다면 저런 폭동 진압 부대가 항상 칼을 들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열병식을 통해서 폭동 진압 부대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김정은이가 대단히 심상치 않은 그 어떤 조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황들만 봤을 때는 김정은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라는 곳이요 주목할 만한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미국의 이 싱크탱크이자 북한 전문 매체 이 38노스에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유고 시에 과연 그 권력들의 승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이 3김식 승계 모델이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졌던 요 승계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승계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뭐 북한의 상황이나 뭐 이런 뭐 인터넷 같은 게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1인 체제는 조금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호 권력, 말하자면 김정은의 이 권력을 일정 부분을 이 엘리트, 주변의 엘리트들한테 좀 분산시키는 말하자면 약간 기업형이죠. 기업도 분명히 뭐 총수는 있지만 그분이 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기업식으로 앞으로 이제 권력 승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을 짚어봤어요. 실제로 이제 국정원 분석도 있고, 뭐 건강 이상설 아니면은 암살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김정은의 유고 사태를 우리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 가능성 첫 번째,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어디로 가냐? 물론 당연히 생각나는 건 혈통승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좀 순조롭게 이양되는 그런 전개일 텐데 역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백두산에도 데려간 바로 김주예요. 김주의 승계설을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네. 김주애로 완전히 지금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요 며칠 동안에 북한이 내놓고 있는 예. 여러 사진들을 보면 이제는 서열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띄우는 이런 사진 정치가 완전히 구도를 잡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꼽아주셨던 사진들이 있죠. 예. 예. 자, 이런 사진들도 그렇고 저렇게 박수치고 있는 사진은 좀 특이점이 있나요? 지금 보면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원래 김주애가 김정은하고 이제 많이 같이 다니는데 일단 사진을 내보낼 때는 그 중에서 하나씩 다 검열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저 사진은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있는 이런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하루에 석 장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김주애가 앞서 있는 사진.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사진이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요. 바로 왜 김주애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사진 각도를 사진 촬영 기자들이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는 사진까지 의도적으로 내놨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건가요? 예. 지금 김정은과 김주애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설주가 다른 간부들은 좀 자제하고 좀 기다리자. 저 사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자제시키고 세 개 방향에서 사진을 찍는 거를 또 드러내 위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저 입구에 보십시오. 입구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려는 거를 못 나오게 그 간부들이 나오는 걸 지금 한 사람이 막고 있고 이설주가 뒤에 간부들이 사진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설주가 막고 있는 가운데 세 개 방향에서 김정은과 김주애만을 사진 찍는 이런 모습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에서 지금 현재 김주애를 후계자로 굳히기 위해서 사진 정치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도 저렇게 드론으로 내리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주애와 김정은을 중심에 놓고 사진 찍고 뒤에 간부들이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위에서 찍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네. 저렇게 간부들이 나가지 못하고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만 찍고 스태프들은 약간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는 촬영 기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누가 앵글에 잡히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간부들이 움직이다가도 딱 서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동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처럼. 그렇군요. 저렇게. 또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 공사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없던 사진입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라는 걸 또 찍어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봐라, 우리는 요즘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근데 태 공사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 내부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김주애가 만약에 이제 권력 이양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상상됩니까?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당장 김정은의 심정은 선포하기 쉽겠죠. 그런데 북한 당규에 의하면 후계자로 공식하려면 당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당 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원이어야 되는데 당원은 미성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년이 만 18세가 돼야 당원이 되는데 아직 18세가 안 되니까 지금 아마 빨리 18세가 됐으면 그래 당원이 돼야 당 전원회에서 공식 후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이런 아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당규를 또 뜯어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단히 코미디하게 되죠. 아니 미성년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라는 건 결국은 우리 치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게 뭐 당이 그야말로 정당이 미성년자들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뭐 중학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미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코미디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김주애가 지금 만 12세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어리고 노동당 단계에도 이제 당원으로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권력을 이양받는 무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평양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여정인데 일단 눈길을 끕니다. 평양의 저승사자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길래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네. 김여정의 역할은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전 1호 행사에서 1호 행사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김여정이 와서 간부들 서열을 보고 어느 위치에 서달라, 저 행사 대열은 어떻게 움직여달라 총괄하고 본인이 오케이 하면 김정은이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선과 스케줄을 짜는 총책이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여정을 통해서 자기 의사가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북한 간부들이 김여정에게 대단히 집중되는 네네. 이런 현상이 한동안 갔는데 최근에는 그 행사 총괄 권한이 현성을 한 데 갔다가 최근에는 김여정이 대단히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북한 지금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만 해도요. 저도 취재를 해봤을 때 김정은이 만약에 유고시에는 그래도 김여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북한 권력의 내부에서 좀 김여정 쪽으로 좀 줄을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 임기 초창기에는 이설주는 결국은 결혼해서 김씨 일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내조 위주로 애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라는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에 김씨 일가에서 그 역할을 할 건 김여정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네. 결국은 이설주도 아내의 위치로부터 이제는 당당히 부인의 위치로 올라섰고 어린 애들이었던 김주애도 이제는 뭐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제 키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자기 어머니 이설주보다 더 크고 네.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성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설주가 전면에 나서서 김여정을 견제하는 이런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6.25 사태가 벌어지면은 리설주와 김여정 간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툼이 벌어지겠는데 아마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예. 김정은이 지금 아마 북한 간부들에게 이 권력 이 교통 정리를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주애로 네. 만약 김주애가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는 김여정을 통해서 김주애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 청전은 누가 하느냐 이설주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권력 서열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짧게 여쭤보면은 김여정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여정을 직접 보셨던 네. 거죠? 실제로 보면은 권력을 이양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정책적이나 그다음에 전략적인 마인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김여정이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스위스 왔는데 네. 빨리 자기 오빠인 김정은을 도와줘야 하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 특설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속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 판단에서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리더십을 갖춘 인물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 어쨌든 권력 다툼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사실상 생존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단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죠. 신경계 화학 물질에 비슷된 김정남. 독극물에 노출된 지 불과 30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그런데 반북단체의 도움으로 또 급히 피신을 한 게 김정남의 가족들로 알려져 있고요.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이 김정남 피살은 북한 내부 그 권력 다툼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바로 북한 내외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설인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백두혈통 김한솔입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계속 거론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솔이 북한 쿠데타의 장본인으로 거론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가 정치 행동을 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체제가 변화되는 국면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혈통입니다. 김한솔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장손이자 적통이잖아요. 네. 북한 내부에서는 특히 여전히 엘리트 관료층에서는 장자 중심의 혈통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주의 후계 구도와 맞물리면서 비교 대상으로 여전히 거론이 돼요. 두 번째는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서방과 망령 세력이 비장의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평양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쿠데타를 직접 실행한다기보다는 쿠데타 이후의 질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네. 평양이 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정남이 사망한 직후에 김한솔이 유럽으로 은신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정보기관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CIA가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서방의 보호를 받는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김한솔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변수다. 김한솔의 존재 자체가 평양의 권력 핵심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그 김한솔이 이제 뭐 쿠데타나 혹시 뭐 그 이후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이 단체가 있다라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조선을 위하여. 아니, 일단 촬영 장소가 좀 많이 낯이 익어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서울 종로 탑골공원이고요. 저 영상이 공개된 것이 2019년 3월 1일입니다. 네. 탑골공원 3월 1일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1919년 3.1운동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여기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저런 영상을 찍었다는 건 아무래도 뭐 그 상징성 같은 걸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는 원래 이름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저 영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이제 북한의 임시정부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좀 반체제 지하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김한솔을 비롯해서 김정남 암살 이후에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뭐 이 직원들이나 뭐 그분들을 이제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북한 관련 정보들을 빼오려고 했던 이런 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쿠데타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만한 영상을 지금 박세암 교수님이 하나 준비하셨죠? 네. 영상 보시면 자유조선이 2019년에 공개한 영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체제 비판 영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잖아요. 네네. 이거는 혈통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정치적 선언이고요. 체제 전복의 상징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체가 누구냐? 자유조선은 스스로 임시정부 성격의 조직이라고 규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김한솔과 가족을 보호하고 이동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 단체는 단순히 반체제를 넘어서서 백두혈통의 다른 관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쿠데타 영상이냐라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쿠데타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북한 엘리트 내에서도 충분히 쿠데타를 상상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님, 저게 만약에 이제 주장대로 북한 내부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그러면은 쿠데타가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필두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 쿠데타의 주체가 자유조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건 어차피 군인이 해야 되고 총인과 이제 무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항상 우리 주변 대국들은 왕족을 이제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대체 인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뭐 이시조선 때는 중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김한솔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서 그 어떤 유고 사태에서 혼란이 생길 때 그러면 미국이 이런 대국이 김한솔을 대체물로 내세울지 않을지 대단히 이제 큰 변수로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김한솔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일체에 여느 사람들은 접근도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철저히 숨겨놓고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쿠데타 시나리오에서 이 사람이 거론됐고요. 수문혈육 김평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저 김평일은 김일성의 이제 둘째 아들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낙점되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간부들이 다 김일성의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김평일이가 북한에서 평양시 시내 중심에 폭동 진압 탱크 부대가 있었는데 탱크 부대 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항상 간부들을 모아내면 앞으로 조국 통일은 군대에는 김평일이가 쥐고 있고 당은 김정일이가 쥐고 있어라.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혹시 김평일로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맏아들인 장자인 김정일로 낙점되는 바람에 김평일 쪽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몽땅 다 좌천됐죠. 그래서 좌천됐더라도 아직 뭐 지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평일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나가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이요?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글쎄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많이 돌았는데 과연 그게 김주애의 오빠냐 아니면 동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누구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보다 김정은이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결말이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체제 붕괴 가능성인데 일단 북한 내부에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라든지 또 노동당의 지시 이런 데 대해서 별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네, 그래서요. 지금 그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에 좀 반발되는 이런 글들을 이제 벽면에 새기거나 뭐 아니면은 뭐 무덤에 뭐 기념비 같은 데다가 페인트를 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요? 네, 그래서 벽면에 보시면 뭐 체제를 비판한 욕설 같은 거 이제 쓰고요. 심지어 지워지지 않게 기름으로 덧칠 같은 걸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뭐 보셨듯이 회색 비석에다가 검은색 액체 뿌리고 빠르게 도망가는 모습도 담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민심이라는 게 저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김정은이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게 진짜 북한이 맞다면 저 영상들이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의 생가 말하자면 북한에서 혁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가 만경대 고향집에 문짝이 아침에 나가니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옆에서 경찰이 총을 차고 24시간 지켰는데 새벽에야 문짝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 후에 전국 실외령을 때려가지고 잡긴 잡았지만 잡아놓고 왜 김일성의 생가에 문짝을 뗐느냐 하니까 답변이 대단히 과간해요. 뭐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문짝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면 혹시 한국에서 사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짝을 팔려고 뗐다. 그래서 이게 북한 평양에서 대단히 큰 센세이션이었고 이것 때문에 북한의 사회안전성에서 현지의 분주소 소장, 우리 말하면 파출소 소장이죠.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목이 날아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민심 위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뢰를 제거하고 1000여 명의 공병부대가 돌아왔는데 8월 달부터 공병부대가 가서 지뢰를 제거했는데 저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상위 군인들도 나왔고 지뢰 과정에 죽은 군인이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 수여식에서 그 부모들이 완전히 오열하고 울고
아들이 돌아달라고 소리치는 그 영상이 북한 TV에 의해서 공개됐는데 아마 저렇게 젊은 나이에 총알 바지로 외국에 가서 죽거나 저렇게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오는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이 지지할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큰 체제 위협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